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읽어주는 경제 리더입니다.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돈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블랙스톤이 줄줄이 환매를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부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보험금이 이 위험한 자산의 절반 가까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 금융가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루 아울이라는 회사 이름.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우리 돈으로 무려 46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초대형 자산운용사입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투자자들한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환매는 영원히 중단합니다. 넣은 돈을 돌려받고 싶어도 지금은 못 드린다는 거죠. 그러자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내 돈 당장 내놓으라고요. 블루아울 주가는 지난해 초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품들에서도 환매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블랙록, 블랙스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 줄줄이 같은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가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퀴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 금융시장 깊숙한 곳에서 뭔가 썩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사모신용이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음엔이 아닌 곳에서 기업에게 몰래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투자자들한테 사적으로 돈을 모아서 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나눠 깎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림자 금융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은행처럼 공개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모신용은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자산가치평가도 사실상 자기들이 알아서 해왔습니다. 외부 신용평가사가 낱낱이 들여다보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구글 같은 대기업은 회사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이자가 낮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름 없는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은행 문을 두드려도 퇴짜를 맞기 일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사모신용이 파고들었습니다. 은행이 꺼리는 중소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이자를 연 10% 안팎으로 두둑하게 챙기는 구조입니다.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바깥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알아서 평가하고 알아서 운영하니까요. 행동주의 투자사 한 곳은 블루아울의 자산 가치가 회사가 말하는 것보다 30%는 더 깎아야 진짜 가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모신용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신용이 왜 이렇게까지 커진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가 출발점입니다. 당시 미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시스템 붕괴를 겪지 말자는 다짐 아래 은행 규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 대출이 빡빡해졌습니다.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해서 이익을 내는 이른바 차입 인수 방식에도 은행이 돈을 쉽게 빌려주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자 돈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 빈자리를 사모신용이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2008년 이후 미국은 오랫동안 제로금리 시대를 이어갔습니다. 이 환경에서 연 4~5%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투자처였습니다. 돈을 빌린 중소기업들도 그 정도 이자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신용 시장은 이렇게 2008년 이후 무려 10배에서 15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추산되는 규모가 우리 돈으로 최대 4,500조 원입니다. 그중 70%가 미국에 몰려 있습니다. 4,500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 규제 바깥에서 공시 의무도 없이 자체 평가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거품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모신용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줬을까요? 핵심은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사모신용 전체 투자금의 20%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은 월정액 구독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니까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사모신용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출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이 내놓은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온라인 여행사, 챗봇 제작 기업, 일정 관리 앱 업체들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입니다. 지금 시장에 퍼진 이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망하면 사모신용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장도 없고 자재도 없습니다. 담보로 잡을 실물 자산이 아예 없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고금리까지 덮쳤습니다. 몇 년 전 제로금리 때는 연 4, 5% 이자도 감당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 8, 9, 10%까지 올라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사모신용 대출을 받은 미국 중소기업들의 부도율이 9.2%까지 치솟았습니다. 10곳 중 한 곳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차피 부자들 돈 있는 거 아닌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이 문제가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위험한 자산이 이미 우리 보험금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사모펀드들이 보험사를 사들이거나 재보험 계약을 대규모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사들이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 대신 사모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증권을 자기들 포트폴리오에 빠른 속도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 비중이 지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46%까지 됐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절반 가까이가 위험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보험사는 그나마 외부 감독을 받으니까 위험을 분산시키는 해지 상품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해지 상품들의 건전성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모신용 펀드들 안에서 다 한 통속으로 돈이 돌고 있다는 의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당시에도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을 기초로 만든 투자 상품이 있었고 그 위험을 분산시킨다던 해지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다 연결되어 있었고 도미노처럼 무너졌죠. 지금 우리 보험금이 바로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낯익은지 느끼실 겁니다. 당시 금융위기의 본질은 이랬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아래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심지어 강아지 이름으로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에도 무분별하게 돈이 나갔습니다. 이 부실한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그럴싸한 투자 상품을 만들었고, 무디스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품에 미국 국채급 최고 등급을 줬습니다. 부실이 포장지 안에 숨겨진 채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조 증상은 그보다 1년 전이었습니다. 2007년 8월 프랑스 대표은행 BNP 파리바가 자기네 펀드 투자자들에게 지금은 돈을 돌려드릴 수 없다고 선언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지금 블루아울이 한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번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이 기초자산입니다. 이번엔 은행이 아니라 그림자 금융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신용평가사가 아니라 사모신용 스스로가 자산 가치를 평가해왔습니다. 구조는 비슷하지만 더 불투명합니다. 더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008년에도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저력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한국 경제는 두 방향에서 동시에 충격을 받습니다. 첫째는 금융시장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 우리 주식시장도 함께 폭락하는 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도 흔들립니다. 둘째는 실물 경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산업들이 미국과 세계 경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이 있습니다.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입니다. 사모신용이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빌려준 돈의 만기가 이때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숨어있던 부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1년에서 2년 뒤입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보험 상품을 당장 점검하십시오. 가입하신 보험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시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 고위험 투자 상품 비중을 줄이십시오. 지금 이 시점에 고수익을 미끼로 내세우는 사모펀드나 대체 투자 상품에 새로 들어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십시오. 위기가 오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2008년에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자산을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 보유하는 것이 방패막이가 됩니다. 넷째,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위기가 터진 직후가 오히려 좋은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바퀴벌레들이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더 강했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